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폴란드 연공에 러시아 드론 수십 대가 침입하며 나토의 방공망이 시험대에 오른 거죠. 이 사건은 방공망이 흔들리면 국가도 위험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때 세계가 주목한 해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다층 방공 전략이었는데요. 과연 이 전략은 어떤 점에서 전 세계 감탄을 자아낸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공군에서 방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 하늘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죠. 방공이라는 게 단순히 하늘만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위험들을 예측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 맞서는 치열한 전쟁터거든요. 제 이야기는 바로 그 새벽 폴란드 동부 국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새벽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기지 전체가 요란한 경보음에 뒤흔들렸거든요.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잘못된 신호도 아니었어요. 보고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에 러시아 드론 19대가 침범했다고요? 스크린에 찍힌 수많은 점들이 빠른 속도로 국경선을 넘어오는 걸 보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19대라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우리 공군은 즉시 F-36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어요.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기체를 바라보면서도 제 가슴 한 구석은 묘하게 불안했거든요.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F-16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드론을 격추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깊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왜냐고요? 드론 한 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쓴 미사일의 가격이 수백만 달러가 넘었거든요. 말이 되나요? 고작 몇만 달러짜리 드론을 막는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들다니 러시아는 값싼 드론들을 쏟아부었는데 우리는 그 몇 배, 몇십 배의 비용을 들여 막아야 했어요. 격추에는 성공했지만 이건 승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드론들의 움직임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전작교란 장비를 달고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소형 폭발물까지 실려 있었거든요. 외형만 보면 장난감 같은데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 무기였습니다. 그날 밤 결국 19대 모두를 격추했지만 남은 건 허탈한 뿐이었어요. 우리가 고장 19대도 겨우 막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 아니야. 러시아는 나토의 방공망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동료 장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게 있었습니다. 오래전 읽었던 한 편의 논문이었어요. 바로 한국의 다층 방어망 KMD 체계였거든요.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단순히 미사일 몇 개를 나열한 개념이 아니라 기관포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요격까지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였어요. 처음 읽었을 땐 한국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만 쓰일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제 눈앞의 현실이 그 논문을 다시 꺼내들게 했어요. 유럽의 방어망은 허술해요. 마치 낡은 방패 같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다층 방어는 마치 단단히 짜여진 갑옷과도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겪은 이 충격이 오히려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답, 그것은 한국식 방공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새벽은 불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신호이기도 했어요. 나토가 무너질지 아니면 새로운 방패를 쓸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답은 한국식 다층 방어에 있다고 말이에요. 새벽에 긴박한 상황이 끝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는 브뤼셀로 향하는 군수송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고요. 3인 2개국의 대사와 군장성들이 모두 모인다는 소식이었어요. 폴란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피곤할 틈도 없이 곧장 출발한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래로 펼쳐진 유럽 대륙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과연 이 대륙이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수송기가 고도를 높여갈수록 제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거든요. 오늘 아침 겪은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엿보였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동료가 제게 속삭였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의 드론 19대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방공망 전체를 조롱하는 메시지였으니까요. 회의실 한편에서는 독일 대표단이 긴급히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프랑스 장성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범베이, 회의는 곧장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한 건 나토 군사 분석가였어요. 그는 차트를 띄우며 냉정하게 말했죠. 오늘은 19대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다음번에는 100개의 목표를 동시에 날린다면 우리 시스템은 속수무책일 겁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몇 대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고 장성들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저 역시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격추는 간신히 이뤄낸 아슬아슬한 방어였을 뿐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영국 대표가 손을 들며 발언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우리가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죠. 네덜란드 장성이 답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어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층이 긴급히 발언했지만 내용은 뾰족한 해법이 없는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군은 신속히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침투는 저지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최선이라고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그 최선이란 게 고가의 미사일을 남발해 고작 드론 몇 대를 막는 것이었다는 걸 모두가 아는데 그런 변명이 통할 리가 없었어요. 옆에 앉은 체코 대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똑같았을 거예요. 문제는 시스템 자체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결국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 정리해둔 자료였어요. 폴란드의 기존 방어 체계로 대규모 드론 침투를 막을 경우 방공망은 단 몇 분 만에 과부에 걸리고 요격 미사일 재고는 순식간에 바닥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자료를 보세요. 스크린에 보고서를 띄우자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장군들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며 서로 귓속말을 했고 대사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50대 동시 침입 시나리오에서는 방공 성공률이 23%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이탈리아 장성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23%라고요? 그럼 나머지 77%는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어요. 스페인 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독일 장성은 책상을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한 장군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결국 독자적인 다층 방공 체계를 갖춘 나라는 한국, 미국, 이스라엘 뿐이군. 그 말은 회의실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그 장군을 바라봤고 다시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제 보고서에 숨겨진 답을 찾고 있다는 뜻이 말이죠. 한국이라고 하셨나요? 프랑스 대표가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값싼 드론, 다양한 위협,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고비용 체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모델입니다. 회의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저는 한국의 다층 방공망 KMD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장군들과 대사들의 눈빛은 정말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 속엔 희망의 불씨도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어떤 면에서 다른 건가요? 한국의 KMD는 단순히 미사일만으로 방어하지 않아요. 기관포부터 시작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요격까지 마치 양파 껍질처럼 층층이 쌓인 구조거든요. 벨기에 장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값싼 위협에는 값싼 대응을, 고급 위협에는 정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날 나토 본부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걸요.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네요. 회의가 끝난 후 동료가 제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유럽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국경 최전선으로 향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의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현실은 회의실 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또다시 드론 편대가 국경을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부관이 달려왔습니다. 장교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번엔 규모가 더 커졌어요. 얼마나 큰가요? 35대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이상해요.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폴란드의 1차 방어선이 가동되었지만 곧바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구식 소련제 방공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이 장비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을 뿐 실제 전투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레이더 담당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추적이 안 됩니다. 신호가 계속 끊어집니다. 발사한 미사일은 허공을 가르며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자살 행위에 가까워. 상황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젊은 레이더 요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교님, 이러다가 정말 뚫리는 거 아니에요? 지원 전력이 오고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곧바로 나토의 지원 전력이 가세했습니다. 값비싼 공대공 미사일이 날아오르고 심지어 A워크까지 동원됐어요. 옆에 있던 동료 장교가 안 돼 한숨을 내셨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러시아가 투입한 건 값싼 드론이었고 우리는 그 몇 배, 몇십 배의 비용을 쏟아부었는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때를 지어 움직이고 있어요. 통신병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을 때 제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드론들은 군집을 이루어 마치 벌떼처럼 움직였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추적 미사일을 소모시키려 미끼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체계적이에요.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이런 전술을 가르쳐 준 거지? 우리 시스템은 금세 과부에 걸렸고 하늘은 불꽃과 잔해로 뒤덮였어요. 저는 이를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야. 전략적 조롱이야.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나토의 허술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값비싼 무기를 낭비하는 동안 러시아는 저가의 드론으로 손쉽게 방공망을 마비시키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미사일 재고가 60% 소모됐습니다. 뭐라고요 벌써? 이 얼마나 잔인한 비용 불균형입니까? 저는 이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이대로는 답이 없어. 한국식 다층 방어만이 해답이야. 제 머릿속엔 한국의 무기 체계가 구체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비호복합은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었죠. 기관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쓴다고요? 무관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대규모 드론 공격에도 비용 대비 훨씬 더 유리해요. 지금 유럽이 처한 문제는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라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한국의 무기 체계는 바로 그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유럽 상황에 적합했거든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저는 현장 지휘소에서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리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에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이 방식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해요. 당장이라도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 앞에서 좌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교님, 기존 체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젊은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쉽지 않죠.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할 수는 없어요. 나토의 체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기존 체계를 바꾼다는 건 막대한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식 다층 방어망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해답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단계적 방어. 그 어떤 체계보다 현실적이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 장교들도 눈앞에서 무너지는 방어망을 보며 제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베테랑 대령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층별로 다른 무기를 배치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엔 기관포, 중간 거리엔 중단거리 미사일, 먼 거리엔 장거리 요격 체계를 두는 식으로요.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값싼 위협에는 값싼 대응을, 비싼 위협에는 정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숙소에 앉아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을 글로 정리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오늘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이건 단순히 전술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스스로의 방패를 믿을 수 없게 된 순간이었죠. 방어망의 붕괴는 곧 안보 체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 무너짐을 가장 먼저 경험한 건 바로 제 조국 폴란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도 보았어요. 무너지는 방어선 속에서도 한국의 체계를 떠올릴 때마다 제 안에 힘이 생겼거든요. 비호복합이 하늘을 향해 포문을 열고 비호복합이 저가의 드론들을 연이어 격추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고가의 무기를 낭비하지 않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유럽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이 무기들이야.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결국 문제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낡은 방패를 붙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갑옷을 받아들일 것인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오늘의 패배는 뼈아팠지만 동시에 분명한 교훈을 남겼어요. 우리에겐 한국식 다층 방어가 필요해. 그것만이 우리의 하늘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며칠 후 폴란드 공군사령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상당하네요. 북경에서 벌어진 참담한 방어 실패 이후 국민과 언론은 군을 향해 연일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공군 중장의 표정은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이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옆에 있던 참모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중장은 짧고도 뼈아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린 파리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았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고 저 역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 내부에서만 조심스레 주고받던 자주 섞인 말이 최고 지휘관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터져나온 거였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파리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았다고요? 그는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이어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더 큰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깊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장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사실 그 고백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진실이었거든요. 복개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효율적인 방어를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값싼 드론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는 상황에선 더욱 그랬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복도에서 만난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변화가 불가피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요. 그날의 기자회견은 우리 스스로도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며칠 뒤 브뤼셀에서 다시 열린 나토 회의의 분위기는 전에 없이 무거웠어요. 각국 대표들의 얼굴에서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이번 회의는 다를 것 같네요. 독일 대표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폴란드 중장의 발언 때문이에요. 이제 모든 게 공개됐잖아요.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미군 장성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경고했죠. 만약 우리가 F-35로 드론을 요격해야 한다면 이미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 말은 마치 뇌우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F-35로 드론을 요격해 프랑스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군 장성의 답변은 차갑고 명확했어요. 초고가의 5세대 전투기를 값싼 드론 몇 대 쓰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장성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은 곧 유럽 전체의 현실이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 노르웨이 대표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손에 쥐고 있던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바로 한국의 KMAD 체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었죠. 실례합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회의실 앞 스크린에 한국의 다층 방공망 구조를 띄우자 장군들과 대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에 쏠렸습니다. 또 한국 얘기네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라 진지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의존해온 방식은 단일 차원의 방어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단계별로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죠. 슬라이드에는 LSAM과 천공2 그리고 단거리 요격 체계까지 차례로 소개됐습니다. LSAM 사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영국 장성이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4피니프트로 이상입니다. 그리고 천공 ET는 중거리, 비오복합은 근거리를 담당하죠. 제가 설명을 이어갈수록 회의장의 분위기는 바뀌어갔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결국엔 놀라움과 충격이 가득한 눈빛으로 변했거든요. 한 장군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기술 수준이라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군. 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국 방어를 위해 이 체계를 실전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실전적이라고 하시면 이탈리아 대표가 자세히 알고 싶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매일같이 북한의 위협을 마주하면서 발전시킨 결과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경험이 필요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한국을 먼 나라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사령관은 제 발표가 끝난 후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해와 수용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찾던 현실적 대안, 어쩌면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군. 그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다층 방어 개념 말이에요. 그날 이후 한국의 무기체계는 단순히 참고하는 자료가 아니라 진지한 논의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의 여러 장성들과 군 수뇌부가 모여 토론을 이어갔어요. 이제 정말 검토해 봐야겠네요. 회의가 끝난 후 벨기에 장성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 측과 접촉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처음으로 기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우리가 새로운 방어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반드시 설득해야 해. 브뤼셀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기 시작했구나. 이 순간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우리가 찾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제 임무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바로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폴란드 사령관의 고백 이후 나토 내부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건 언제나 느리고 또 많은 반발을 동반하죠. 단순히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동료가 제게 조언했을 때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렇기에 저는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무기가 뛰어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회의실에 앉아있는 장군들과 장관, 그리고 각국 대표들이 정말로 납득할 수 있도록 저는 한국의 KMD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단일 계층의 방공망에 집착해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거든요. 고가의 전투기, 고가의 미사일, 단일 임무에만 집중된 장비들. 그러나 러시아가 던진 도전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요. 스페인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바로 그겁니다. 값싼 드론과 순항 미사일, 그리고 언제든 몰려올 수 있는 탄도 미사일까지. 우리는 다층적 위협에 직면했는데 대응 체계는 여전히 단선적이에요. 스크린에는 한국 방공망의 개념도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구조를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이죠. 북한의 위협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프랑스 장성이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매일같이 수도권을 겨냥하는 수천문이 장사 정포와 미사일 위협, 그리고 최근엔 드론까지 그 위협을 막기 위해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다층 방어 구조를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KMAD입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나토 장군들이 의자를 당기며 화면에 집중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독일 대표가 자세히 알고 싶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드론은 비오복합으로 요격합니다. 기관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체계죠. 값싼 무기로 값싼 위협을 처리해요. 그게 핵심이군요. 벨기에 장성이 무릎을 쳤어요. 순항 미사일은 청웅투가 맞습니다. 중거리 요격 체계로 이미 다수의 실전 시험을 거쳤어요. 마지막으로 고고도 탄도 미사일은 LSA임이 방어합니다. 요격 고도가 미국의 사드와 맞먹을 정도예요.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장군은 놀란 표정으로 속삭이듯 말했죠.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독자적으로 다층 방공망을 완성한 세 번째 국가라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은 이미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운영하고 있다고요? 단순한 구상이나 도면이 아니라 매일의 위협 속에서 검증된 체계라는 겁니다. 폴란드 장군들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설득당한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그중 한 장군이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전략적 해법이군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묻자 그는 열정적으로 답했어요. 값싼 무기는 값싼 무기로, 고도의 위협은 고도의 무기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어망, 바로 우리가 찾던 모델입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유럽의 문제는 지금 자원의 배분에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너무 비싸고 적이 쓰는 무기는 너무 값싸죠. 정확한 지적이네요. 노르웨이 대표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간극을 완벽히 메워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마치 모두가 그 무게를 곱씹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침묵을 깬 건 한 독일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턱에 겐차에 날게 말했어요. 약속된 시간과 물량, 그리고 성능, 그걸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에서 그걸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해요. 그 조건에 한국은 부합하네요. 이 말에 여러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속으로 한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중요한 점이 남아 있었어요. 또 하나 한국은 기술 이전과 소스 코드 제공에도 개방적입니다. 정말요? 영국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한국은 동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요. 그게 큰 차이점이군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폴란드 대표단 쪽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체코 장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겠어요. 나토 장군들조차 한국을 유럽 안보의 유일한 대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회의실에서 한국의 이름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유럽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파트너로 불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가 제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길이 맞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 그리고 그 답은 한국이 보여주고 있어. KMD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나토 내부의 공기가 분명 달라졌습니다. 폴란드 사령관을 비롯해 여러 장군들이 진지하게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네요. 동료가 복도에서 제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부터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새로운 해법이 등장하면 반드시 이를 막으려는 세력이 나타나게 마련이니까요. 며칠 뒤 브뤼셀 외곽에서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회의장을 나오는데 몇몇 낯선 인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나 코발스카 중령이시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여자도 함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방산업체의 대표 로비스트입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압박을 저는 금세 알아차렸죠. 안나 중령 한국 무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흥미롭더군요. 남자가 친근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유럽은 유럽답게 우리의 무기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사실상 노골적인 경고였죠.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지금 유럽 무기로는 러시아의 저가 드론 전략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로비스트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우리가 제안하는 신규 시스템은 조립식으로 통합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무기보다 안정적일 거예요. 안정적이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은 아직 나토의 전통적 공급망에 속하지 않아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본질은 하나였거든요. 돈. 그들은 유럽 시장을 지키려는 사적 이익을 안보보다 앞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미국 측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안나 중령,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한 미군 장성이 제게 접근했어요. 폴란드가 진정한 동맹이라면 패트리어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패트리어트 말이에요? 미국에 검증된 체계가 있는데 왜 모험을 하려 하는 겁니까?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어요. 거의 협박에 가까웠죠. 회의실에 앉아있던 몇몇 폴란드 장성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거든요. 당구님 패트리어트로 드론대를 막을 수 있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건 다른 문제고 저는 그 순간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거래가 아니에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유럽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한 거라고요. 로비와 돈이 먼저예요.
아니면 국민의 생명이 먼저예요? 제 목소리는 회의실 안을 울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지만 동시에 몇몇 장군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중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폴란드 장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해요. 폴란드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오늘 신문 보셨어요? 동료가 신문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며칠 사이 주요 일간지의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K방산이 유럽을 구할 수 있다. 정말 화제가 되고 있네요. 기사들은 한국 무기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시민들의 여론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길을 걸어가다 우연히 들은 시민들의 대화도 놀라웠어요. 왜 우리는 아직도 낡은 장비를 쓰고 있는 거야? 한국 무기가 좋다던데 왜 도입하지 않는 거지?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조차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 여론의 변화는 회의실 안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었어요.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언론 담당관이 제게 보고했습니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군 수뇌부도 언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유럽 내부의 반대 세력은 여전히 강했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로비스트들의 압박, 미군의 경고, 그리고 쏟아지는 언론 보도 모든 것이 한국 무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 물러서지 않아. 한국의 무기를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필수 전략으로 만들겠어. 반대 세력은 거세지만 진실은 더 무거워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끝까지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모든 갈등과 논쟁은 결국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증명되는 거죠. 동료가 제게 말했을 때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회의실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보고서를 내밀어도 전쟁은 결국 현실의 하늘에서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시험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4시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어요. 이번엔 뭔가 다른데요. 통신병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드론만이 아니에요. 순항미사일도 섞여 있습니다. 정찰기가 보고한 건 단순한 드론 무리가 아니었거든요. 수십 대의 드론과 함께 순항미사일까지 섞여 있었어요. 러시아가 대규모 혼합 공격을 감행한 거였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순식간에 국경 방공망은 붉은 점으로 뒤덮였고 각종 레이더는 경고음을 쏟아내며 과부하에 걸렸어요. 저는 현장 지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가 연달아 올라왔어요. 기존 시스템 응답, 지연 발생 추적, 불가표적 다수 발생, 이런 또 시작이네요. 혼란은 눈앞에서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었죠. 나토가 자랑하던 기존 방공 체계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저는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관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대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한국 장비를 투입하세요. 저는 무정의를 움켜쥐고 소리쳤어요. 며칠 전 긴급 도입된 비호복합과 천공투 일부 포대가 시험 배치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전력화가 지금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은 장비였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죠. 사령관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좋아, 한국 무기 투입하도록 해. 명령이 떨어지자 포대의 포신이 하늘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옆에 서 있던 장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호복합이 포문을 열자 굉음과 함께 불빛이 어둠을 갈랐어요. 기관 포탄이 드론 무리를 향해 쏟아져 나가면서 하늘 위에 폭발의 연꽃이 피어났거든요. 와, 저건 뭔가 다르네요. 그동안 값비싼 미사일을 쏘며 간신히 격추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 몇 초 만에 드론 여러 대가 산산조각 났거든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이어서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솟구쳤습니다. 목표를 포착한 뒤 정확히 궤적을 따라 날아가더니 고속으로 접근하던 순항 미사일을 공중에서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격추 성공. 관제 화면에 표시된 요격 성공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떠올랐어요. 순간 지휘소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거든요. 이럴 수가. 정말 되는군요. 드론 1차 물량 절반 이상 요격 성공. 순항 미사일 차단율 80% 이상. 보고가 이어졌어요. 기존 나토 장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죠. 저는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속으로 외쳤어요. 이제야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공격 감지됩니다. 이번엔 더 많아요. 러시아는 2차 공격을 투입했어요. 더 많은 드론, 더 빠른 순항 미사일이 몰려왔거든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젊은 장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켜봅시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국 장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호복합은 기계처럼 정밀하게 드론을 쓸어내렸고 청웅D는 순항 미사일을 하나하나 요격했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이걸 위해 만들어진 것 같네요. 마치 한국 무기들이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움직였죠. 지휘소 안에서 사령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렬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거든요. 그는 제 어깨를 움켜쥐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래서 한국 무기가 필요했군.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고민과 설득, 그리고 압박과 싸움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사령관님, 자네가 옳았어. 완전히 옳았다고. 공격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날 우리는 드디어 하늘을 지켜냈습니다. 기존 나토 체계가 무너지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 무기가 유럽을 구한 거예요. 지휘소 안에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환호했어요. 살았다. 우리는 살았어. 정말 해냈어요. 눈가가 젖는 걸 감출 수 없었죠. 전투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하늘에는 연기가 자욱했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무도 한국 무기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을 거야. 동료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이 전환점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유럽은 오늘 스스로의 눈으로 그것을 증명했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요. 러시아의 대규모 혼합 공격을 막아낸 그날 이후 나토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뀔 것 같네요. 동료가 제게 말했을 때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오랫동안 이어진 회의와 논쟁, 그리고 로비스트들의 압박은 이제 힘을 잃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무기가 실제로 유럽의 하늘을 지켜냈다는 사실을요. 그 누구도 그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카메라가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옆에 앉은 독일 대표가 제게 속삭였어요.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라섰고 그의 뒤에는 각국 대표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저 역시 폴란드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나토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KMD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의 하늘을 지킬 새로운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어요. 한국 KMD 검토 공식 선언이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벅차올라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해냈네요. 몇 달 전만 해도 단순한 보고서에 불과했던 제 제안이 이제는 나토의 공식 의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제게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제게 다가와 말했죠. 안나, 네가 할 일이 남았다. 어떤 일이죠? 한국으로 가. 기술협력단을 이끌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뛰었어요.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차지했던 그 나라, 제가 답이라고 확신했던 그 무기를 만든 나라, 이제 직접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저를 보내실 건가요? 자네만큼 이 일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서울행 비행기 안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겪어온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거든요. 새벽마다 울리던 경보음 무너져 내리던 방공망 값비싼 미사일이 허공을 가르던 허탈한 순간들, 그리고 한국 무기가 처음 불을 뿜었던 그 날의 전율, 모든 순간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같아요. 승무원에게 혼잣말을 하자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불빛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 숨겨져 있던 곳이구나. 제 마음속에 자연스레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의 연구진을 만났습니다. 안나 중령님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의 연구 책임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많은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체계를 소개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 연구원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제가 나토에서 수없이 주장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만드셨군요. 물론이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소스 코드까지 공개하신다고요? 동맹국가는 모든 걸 공유해야죠. 그들은 협력을 원했고 공유를 원했으며 동맹과 함께 나아가는 길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절대 내주지 않는 소스 코드까지 개방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았죠. 폴란드에서 합류한 장군들과 기술자들 역시 감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장군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완벽한 전략 체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찾던 게 바로 여기 있었어요. 장군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지만 그 떨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떨림이었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공동연구 협력단이 구성되고 폴란드와 한국의 기술자들이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설계도를 펼쳤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열정은 같네요. 한국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목표도 하나고요. 저는 매일 그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토론을 이어갔어요. 안거 각도, 요격 확률, 비용 대비 효과, 그 모든 걸 수치로 정리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면 여기서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밤마다 이어지는 토론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협력단 출범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 연구진과 폴란드 대표단이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국기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세우려 합니다.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나토 전체가 함께 만드는 방패.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유럽의 미래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쏟아냈어요. 한국 연구진 중 한 명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강한 확신을 느꼈어요. 이제 유럽의 미래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의 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다는 걸요. 수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끝없는 각성이 만든 결과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힘을 공유하려 해요. 여기서 유럽의 미래가 시작된다. 한국의 방공 기술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세계 안보의 새로운 축이 되었어요. 나토 역사에도 오늘이 기록될 거예요.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 그리고 우리가 맺은 새로운 동맹은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의 균형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이제 두 번 다시 우리의 하늘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가 본 폴란드와 나토의 혼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무기를 넘어 미래를 지키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사연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